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리가 아주 높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의 채권 영상을 봐주시고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처음 채권 영상을 제가 올렸을 때가요, 2020년 1월이었거든요. 그때 기준금리가 1.25%일 때입니다. 그럴 때는 좋다는 개별 채권, 그것도 회사채로 잘 골라가지고 매수를 하면 한 3% 정도? 이런 게 나올 때였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당시에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일부의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주식하면서 이걸 같이 하면 도움이 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후로 코로나가 터지고 돈을 풀고 인플레가 엄청 높아지더니 급기야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팍팍팍 올렸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던 채권금리도 팍팍팍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채권이 국민투자처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달에 막 4조 원씩 채권을 쓸어 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언제까지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건 지금까지는 본 적 없는 지금이 채권 매력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채권을 사려면 낱개로 사는 개별 채권, 일명 알채권이라고 하죠. 이걸 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운용사에서 다 알아서 담아주는 채권 ETF를 사는 것이 나은지, 이걸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채권을 사려고 하는 의도는 똑같은데 실제로 알채권을 사는 것과 채권 ETF를 사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알채권과 채권 ETF는 이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알채권의 이름은 국고 02375-3112 괄호 열고 21-11 괄호 닫고, 다음은 국고 03375-3206 괄호 열고 22-5, 국고 04250/3212 괄호 속에 22-14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채권 ETF는 코세프 국고채 10년, 코덱스 국채선물 10년, 에이스 국고채 10년, 솔 국고채 10년 이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읽는 법은요, 먼저 국고, 채권의 이름입니다. 국채라는 건 채권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 막상 그 채권의 실제 이름은 국고채라고 말씀을 드렸죠. 02375 이거는 2.375%의 표면금리로 발행된 국고채라는 의미입니다. 3112 이거는 2031년 12월이 만기라는 의미의 국고채입니다. 21-11 요거는 2021년도에 11번째로 발행된 국고채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름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2021년에 발행해가지고 2031년이 만기니까 요거는 국채 10년물이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알채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채권 하나하나의 표면 금리와 지금의 매수 금리와 만기 등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콕 골라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채권 ETF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코세프 키움 자산용에서 운용하는 국고채 10년, 국고채 10년물을 담는다. 그런 ETF다라는 의미입니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에이스는 한국투신운용, 솔은 신한자산운용, 이 운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있는 게 별로 다르진 않겠죠. 먼저 알채권, 요거는 만기 보유 전략이 가능합니다. 채권의 장점은 안전하다, 더 나아가서 국채를 사는 거는 절대 안 깨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주는 것도 국가이고 만기의 원금을 돌려주는 것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안 망하죠. 걱정하는 사람이 더 빨리 망합니다. 대기업 걱정은 하더라도 국가 걱정은 하면 안 돼요. 국채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근데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기에 약속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즉, 만기 이전에 이 국채를 되사주지는 않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걸 파는 그 시기에 세계 경제에 알맞은 그런 금리의 값을 지불하고 내 채권을 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원금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죠. 만기가 되기 전에 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게 되는 중도 매도 리스크, 이건 채권의 아주 대표적인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 리스크는 개별 채권은 만기 보유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만기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국채의 만기의 종류가 각각 다른데요. 뭘 사셨든 간에 내가 사고 나서 채권의 가격이 빠져가지고 평가 손실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손실을 진짜 실현하기 싫다면 만기 보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개별 채권, 알채권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건 채권 ETF에서는 단점이 됩니다. 채권은 만기가 있지만 그걸 담고 있는 ETF는 만기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검색하면 항상 나와야 하니까요. 채권 ETF는 ETF라는 껍데기 안에 특정한 채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름이 국고채 10년 ETF 이런 거라면 이 ETF를 사는 것은 그걸 사는 그 시점에 10년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장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채권을 막 싸게 사고 잘 팔아가지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채권 ETF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액티브 이런 게 붙어있지 않다면요. 인덱스, 패시브잖아요. 자, 채권은 만기가 있지만 채권 ETF는 만기가 없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국고채 10년 ETF 안에서 만약 10년짜리 국고채를 담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8년, 7년 이렇게 만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름에 적혀 있는 것처럼 10년물 채권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누가 이걸 매수하는 그런 투자자에게 다른 결과를 안겨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ETF 속에서 그 ETF가 담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그걸 팔아서 없애버리고 그걸 판 돈으로 새로운 그 시점에 만기가 10년 남은 국고채를 사서 담아야겠죠. 그래야 언제 사든 이걸 사는 게 국고채 10년짜리를 갖고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니까요. 좀 고급진 표현으로 물갈이를 계속 해줘야 된다? 이렇게 채권을 사고 팔아야 되는 시점에 채권 시장이 안 좋다면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비싸게 산 걸 팔고 그 돈으로 쌓여 있는 자산들을 새로 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기 보유 전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채권 ETF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만기 매칭형 ETF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한 ETF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R채권과 채권 ETF를 어떤 계좌에서 살 수 있는가? 먼저 개별 채권은 일단 위탁 계좌는 일반 계좌라고도 부르고 주식 계좌라고도 부르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사지고요. 연금저축에서는 안 사지고요. ISA, IRP, DC 이런 계좌에서는 증권사별로 사지는 곳도 있고 안 사지는 곳도 있습니다. 진짜 웃기죠? 보통 증권사별로 이렇게 전산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치가 않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채권 이렇게 막 사들인 것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주로 이용하는 이런 세제혜택 계좌들은 채권을 사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고려조차 되지 않아 왔었다는 거죠. 계속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심지어 대부분의 자산이 매수가 되는 중경 IS에서도 매매 가능한 자산에 채권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갑자기 채권이 필요해져가지고 엄청 많은 변경이 있었고 올 초에 들어서야 이제 이런 계좌들에서 R채권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산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어디 증권사는 장외만 되고 어디는 스마트폰은 안 되고 어디에는 내방을 꼭 해야 되고 어디에는 다이렉트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태인 겁니다. 반대로 채권 ETF는 대부분의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ETF는 펀드잖아요. 펀드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을 여러 개를 내장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허들이 낮습니다. 분산 투자도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개별 주식의 리스크인 상장 폐지 리스크, 채권 같은 경우는 부도 리스크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채권 ETF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좌든지 보통 매수가 가능합니다. 개별 채권을 하나 골라서 사는 것이 여러 면에서 장점이 더 많지만 그걸 익히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채권 ETF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편하게 사서 담으시면 됩니다. 세금은 진짜 많이 다릅니다. R채권과 채권 ETF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다 갈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R채권, 개별채권 이걸 우리가 살 때는요. 채권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받습니다. 원천 징수하고 떼고 받습니다. 이자니까 당연히 이자 소득세 내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명 차익이 생길 때는 비과세입니다. 주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2025년이 돼가지고 금투세가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이번엔 채권 ETF, 이거는 좀 안 좋게 심플합니다. 분배금이 나오는 걸 받을 때는 15.4% 배당 소득세,
그리고 ETF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ETF를 사고 팔아서 생긴 차익을 배당소득세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양도세도 아니고 차익을 보는 걸 왜 배당세라고 부르나? 그냥 세법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인 겁니다. 채권 ETF로 투자해서 돈 벌면 배당소득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보면 지금 어떤 고민이 들게 되나요? 과거와 달리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매수합니다. 종을 떠나서 좋긴 좋죠. 잘 이해하고 사야 되죠. 아무튼 장기 채권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 시장의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요동친다는 특징이 있고 만약 가격이 훅 올랐을 때는 팔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장기 채권을 투자를 하십니다. 게다가 채권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그 차익은 비과세니까 언젠가 오른다면 그때까지는 이자 조금씩 받으면서 이자 소득세 내면서 가지고 있다가 훅 가격이 오르면 비과세로 그 차익을 챙겨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장기 채권을 이 ETF로 매수를 하게 되면요. 금리 변화로 인해서 채권 ETF 가격이 훅 오르면 차익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쏙 팔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장기 채권은 만기가 기니까 그 폭이 그 수익률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겠죠. 장기 채권을 매수하는 건 방향성 매매라서 너무 난이도가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꼭 해야 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 보시면서 알채권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알채권이랑 채권 ETF를 살 때 수량을 세는 방법도 다릅니다. 진짜 웃깁니다. 먼저 알채권은 수량으로 몇 개 이렇게 부르거나 금액으로 말합니다. 근데 수량은 1,000원을 한 개로 표기하기 때문에 가격을 10,000원 기준으로 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잡함을 가지고 옵니다. 10,000원으로 채권을 살 때는 10개의 채권을 사게 되거든요. 이걸 10,000원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이상하죠? 헷갈리죠?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아무튼 이런 방식이 워낙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투자 금액 기준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그냥 채권 10만원어치 매수, 채권 100만원어치 매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채권 ETF는 정말 쉽습니다. ETF라는 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상장된 거는 전부 한 주, 2주 이렇게 세면 됩니다. 너무 심플하죠.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를 사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채권 ETF를 한 주 검색해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알채권, 개별채권은요. 장내채권과 장외채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의 영상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장내 채권을 이용하시려면 주식시장과 동일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장외 채권은요. 우리가 증권사랑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영업을 하는 시간 안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장 끝나고 좀 지난 4, 5시 정도 즈음에 종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앱으로 접속할 때는 장외 채권으로 접속을 할 때는 3시 반이 좀 지났어도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채권 ETF, 이거는 뭐 제일 쉽습니다.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입니다. 장내 채권이랑도 똑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ETF의 장점은 너무 많은 점에서 주식이랑 비슷하다는 건데요. 모든 걸 쉽게 만들어주는 ETF, 그것이 ETF의 최고의 장점이죠.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봐야겠죠. 똑같은 채권인데도 이걸 ETF로 싸느냐 안 싸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첫 번째는요.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알채권을 사는 겁니다. 이건 계좌가 주는 혜택이랑 알채권이 주는 혜택 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증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한다면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 두 번째 방법은요.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채권 ETF를 사는 겁니다. 어차피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주로 한다면 연금 계좌가 많겠죠. 여기에서는 자산 배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비중 채워야 됩니다. 개별 채권은 어차피 아직 제대로 담기지도 않으니까 채권 ETF를 담는 겁니다. 채권 ETF는 수익을 많이 보면 배당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과세 이연을 해주거나 세제 혜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채권 ETF를 사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베스트 세 번째 방법은요. 일반 계좌에서 알채권을 사는 겁니다.
알채권은요, 공부만 잘하면 거기 안에서 차익, 이자, 표면금리, 매수금리의 차이 이런 것에 따라서 세금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면금리는 낮고 매수금리는 높은 그런 알채권을, 그것도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골라 사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세금을 아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잘 챙기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계좌에서도 충분히 알채권으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베스트 네 번째는요. 일반 계좌에서 채권 ETF를 사는 겁니다. 이게 이 중에 제일 안 좋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따로 혜택 같은 걸 챙기지는 않지만 좋은 투자는 여전히 좋은 투자라는 겁니다. 채권은 지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투자는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정감, 그런 무게를 가질 수 있고, 그런 무게를 가진 채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주식 투자 이런 거 찾아서 하시는 것이 우리는 훨씬 안전한, 든든한 무게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알채권과 채권 ETF를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죠? 이걸 잘 공부하셔가지고요. 알채권과 채권 ETF의 장점을 쏙쏙 잘 뽑아서 사용하시는 빠꼼한 우리 채권 투자자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토르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